자, 방송 진행을 할게요. 방송 부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부터 뭐 쭉 놓고 보시면은 동일선상에서 기준을 잡았을 때, 그러니까 동일선상이라는 거는 2016년부터 잡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015년 말 종가 기준으로 잡으려고 했었던 부분이고, 미국이 원체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어요. 똑같은 흐름 속에서도 여기 보시면 이 색깔별로 있는데 다우지수가 뭐 등락률의 기준에서 가장 크게 고점을 찍을 때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왔던 거죠. 어찌됐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럽이나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흘러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랠리.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나름대로 제도권 인사이시고 제가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뵀던 생각했던 분께서 그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급적이면 주식하지 마라. 금리 인상 시기에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뭐 저보다 연세도 있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신데 그게 또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준도 들었고 다만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뭐 예전에 금리에 대한 교육을 해드렸었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공지사항에 보시면은 그 카톡방에 공지사항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그 제일 밑에 시장 대전망 해갖고 환율과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전략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금리 인상 시기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이 형성이 됐느냐, 윤정도 말처럼 긍정적으로 형성됐느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미국 금리 기준이거든요. 그걸 땡겨서 이제 아마 설명 쭉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인상하던 시기의 기준, 요겁니다. 요걸 뭐 더 그 이쁜 그림으로 잡아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린 거예요. 17번을 단 한 번도 안 빼고. 그러니까 1년에 8번의 그 FOMC 회의, 금리 회의가 있는데 2004년 6월부터 그러니까 2000년 들어서 금리를 인상한 것은 저희가 처음이에요. 첫 번째.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뭐 어찌됐든 금리 인상 직전 시기까지의 계속 경기가 좋아졌겠죠. 금리 인상 직전 시기까지의 흐름이 2003년 4월 기준에 이제 저점을 찍을 때 512포인트였어요. 유가증권 시장이. 그게 2007년 11월까지 올라왔던 게 이제 뭐 2000포인트 때 초반. 그렇게 해서 300%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우리나라만 간 게 아니라 다 간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서프라임 터지고 금리를 내린 거고 언제?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려요. 정확히. 그래서 10월에 글로벌 증시가 시장 고점을 찍고 밀리고 우리나라는 10월 1일 날 10월 1일인가 2일인가요? 고 김대중 대통령과 또 고라고 해야 되나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그러네. 서로 악수하신 날이 2000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죠. 노무현 대통령하고 악수하신 날이 그때란 말이에요. 2007년 10월 2일인가 그럴까 2일. 그래 그날 기준에 역사적인 고점을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긴 했고 그러고 나서 11월 달에 우리나라는 고점을 찍어요. 어찌됐건 글로벌 증시가 다 고점을 찍어요. 금리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리고 1년 3개월 후에 금리를 내립니다. 금리를 내림과 동시에 시장은 조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금리를 내렸다고 하면은 그 서브프라임의 후유증의 기준이 서브프라임 터지고 미국의 5대 IB가 휘청한 거죠. 누구요? 2008년도 1분기에 베어스턴스가 망합니다. 5위에 베어스턴스가 망하고 4위에 놓여져 있는 리먼 브러스가 이제 또 망하죠. 그게 이제 3분기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3위였던 메릴 린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다음에 이제 골드만삭스하고 모건 스탠리, JP 모건이 살아남은 거죠. 결론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금리를 올릴 만큼 부양을 한다. 죄송합니다. 지금 머리가 복잡해져서 그래. 야, 이거 시황을 이렇게 시작하면 시황만 또 1시간 넘어가는데, 아니, 금리를 이 동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좀 더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CPI, PPI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간단 논리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를 올릴 때 랠리입니다. 금리를 올리는데 2000년대 이후에 금리를 올리는데 시장에 내린 적은 없어요. 없어요. 아, 이때 내리지 않았냐? 아이, 참나.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신고가 랠리죠. 유럽과 일본이 신고가 랠리잖아요. 금리를 내릴 때 저가가 형성이 돼요. 이때 리먼 터질 때, 또 코로나19 터질 때. 여기서 정점을 찍고 금리를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면 그때 도망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금리를 내린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경기를 부양해야 될 만큼 금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다.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주식시장에 남아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본적인 논리를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결론은 지금 시장의 기준에서 결론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지금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은 어떻다고요?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데 금리를 올리는 시기 2015년 12월부터 해서 금리를 올리는 시기에 시장은 급등이 나왔다. 물론 18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리는데 그 과정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언급을 하죠. 왜냐하면 중간선거도 활용해야 되고 하는데 돈을 뿌려야 되는데 자꾸 금리를 올리니까 돈을 뿌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니까 돈을 못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월 의장한테 야, 너 내가 뽑아놨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금리를 낮추라니까 왜 올려?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 금리를 낮춰야만 돈을 뿌려야만 그래야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하니까. 그래 지금 코로나19 터지고도 서로 재난지원금 더 많이 뿌리겠다고 나를 뽑아주시면 재난지원금 더 많이 뿌리겠다고 두 분이서 경쟁했었잖아요. 그죠? 현직 현 대통령 그리고 지금 현 야당 뭐 당대표라고 하나요? 네. 결론적으로 똑같은 추이 추세로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조정받을 때도 이렇게 동반적으로 금리를 이제 제로 금리로 다시 내려놓은 겁니다. 근데 이때는 굉장한 기회가 됐던 거는 엄청난 기회가 됐었죠. 그러니까 저런 기회가 또 올런지는 모르겠는데 저 때 말씀드렸던 게 펀더멘탈적인 훼손이 아닌 특히 또 파생 시장의 붕괴가 아닌 일반적인 이슈 범위에서의 조정은 그러니까 코로나19는 굉장히 좀 미친 영향력이 크긴 했지만 그 이전에 사스라든가 2000년 초반에 사스라든가 또 2015년에 메리스 같은 경우 이런 그 내용들이 시장에 충격을 줄 때에는 오히려 이제 호재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바닥은 찍어야죠. 바닥은 찍어야 되는데 또 금리도 그 덕분에 뭐 솔직히 바닥 금리로 다시 내렸고 그러면 요때 당시의 기준하고 여기서부터 금리를 올린 거잖아요. 제로 금리였잖아요, 여기가. 그때하고 이때하고 비교했을 때 코로나가 발생됐긴 했어도 경기가 이때 대비 어때요? 이때가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이게 호재가 된다라는 거는 코로나19가 호재가 된다라는 거는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처럼 언제나 이러한 사스, 사스, 메리스, 코로나19 이런 상황이 되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되면 항상 우리나라의 기준에 추경 그리고 뭐 각국의 중앙정부가 돈을 뿌리죠. 각국의 중앙정부가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금을 뿌립니다. 유동성 공급을 합니다. 그 유동성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집중이 되는데 이제 그 유동성이 그러니까 뭐 코로나19 때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근데 돈은 다 뿌려. 안 힘든 사람한테도 뿌려요. 그러니까 그 자금이
힘들지 않으신 분들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얘기하면 안 힘든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또 코로나19 때문에 산업도 바뀐 부분이 일부 있고 그쪽에도 돈을 똑같이 또 똑같지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뿌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금들이 여유 자금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유동성이 생기는 겁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주식시장도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왔고 솔직하게 신고가 랠리가 나왔잖아요. 신고가 랠리가. 그 이전에 없던 이 고점들을 다 넘겼잖아요. 이 이전의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다 넘겼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사상 최대치 고점 다 넘기고 그 사상 최대치 고점 넘긴 이후에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려서 얘네가 붕괴가 됐다? 에이, 그게 아니죠. 금리를 올려서의 그 붕괴가 아니라 요 정도의 조정이 있었고 일본은 뭐 좀 덜 빠졌고 환율 영향 때문에 그다음 유럽, 우리나라가 좀 많이 빠진 편인데 일단은 금리를 올리는데 2004년도처럼 단계별로 올릴 수도 있었던 부분을 미국 쪽에서 가파르게 올릴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2021년에 정상적으로 이때 금리를 올렸으면 돼요. 근데 이때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이 우리나라랑 똑같이 재난지원금을 뿌리겠다라고 했잖아요. 2조 달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조 달러의 인프라 자금을 뿌립니다. 인프라 구축 자금을. 그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됐어도 그 돈을 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해야 됩니다. CPI, PPI가 올라가는데 돈을 뿌리면 안 됩니다. 근데 뿌리게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유동성 덕분에 미국 증시는 더 갑니다. 글로벌 증시도 사실상 안 가진 않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더 가요. 갔잖아요. 농담이 아니라 CPI 정점 찍고 PPI 정점 찍은 게 이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어요. 나중에 그거는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시황을 너무 길게 하면 뭐 또 지루해지니까. 결론적으로 요 흐름이 형성이 되고 요 정점이 찍히게 되고 지표가 CPI, PPI가 여기서 다 찍혀요.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형성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를 이때 올렸어야 되는 금리를 안 올리다 보니까 이때 가파르게 올린 거죠.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처럼 그냥 매번 올려서 17번의 금리 인상이 돼서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우리나라 지수가 300%씩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 되는데 금리를 급격히 올릴 만큼 그 앞전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점에 실질적인 CPI, PPI가 올라간 게 이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때 긴축을 안 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유동성을 미국 자체에서 풀게 되면서 미국의 흐름도 사실 이때 굉장히 더 가파르게 올라갔던 부분이죠. 이격 자체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이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후폭풍이 일부 나온 거지 금리 인상 때문에 조정받는 건 아니에요. 금리 인상 시기는 오히려 강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침체가 아닌 경기가 뭐예요? 침체가 아닌 둔화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일부가 둔화되고 일부는 개선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빠르게 다시 돌린 거예요. 작년 9월 말 10월 초를 찍고 지금 경제 지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 나오고 미국 증시 기준에 3,000포인트 이쪽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만 못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자체 뭐 방송국을 가도 뭐 시장이 안 좋다부터 해서 별의별 얘기를 해요. 이거 뭐 연말까지 시장 박살난다는데 아니 글로벌 증시가 멀쩡하고 글로벌 지표가 좋아서 이렇게 간다는데 왜 우리나라만 깨진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만 안 좋다. 그런 케이스 없어요. 우리만 안 좋고 그런 게 없어요.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우리도 좋은 거지. 농담이 아니라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놓고 보셔야 돼요. 응? 결론적으로 시장 부분은 최소 우리의 기준이 이거죠. 우리의 기준에서 이 기준을 이렇게 넘길 수 있다 쪽에 무게감을 두고 가져가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응? 넘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이격을 줄이는 부분은 여기에 사상 최대치 고점을 남들처럼
당연히 넘길 수 있다. 그게 누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삼성전자 올랐다고 해서 오늘 기준에서만 삼성전자입니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동안의 외국기관 누적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IT 자동차에 굉장한 수급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유가증권 시장만을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체를 보려고 한 건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면, 삼성전자 하나 6% 올라오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이 10%고요. 전멸이죠, 전멸. LG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고, 그래도 뭐 주봉으로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 범위는 사실상 오늘 2차전지만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LG화학도 좀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짜증스럽게. SDI, LG화학까지. 요 하락률들이 뭐 제한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란 말이에요. 그죠? 평상시 2차전지 눌림폭 눌리다 돌리고 막 했던 거 감안하면, 그러니까 그 조정받을 때 마지막 자락에서 이제 붙들어 놓고 때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는데, 지금 2차 전지가 그런 흐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2차 전지가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급격한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하루에 5%에서 10% 사이 이 정도의 급락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 겁니다. 대신에 아주 징그러울 정도로 질질질질 흘러내릴 거예요. 그러다 한번 툭 건드려서 반등 주고 거래 없이 반등 나오고. 그래서 그 거래 없는 반등 때문에 좀 뭐랄까요, 뭐 기대 요인이 생기는데 기술적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반등 좀 나오면 에이 돌리겠지 하다가 또 두들겨 맞고. 꽤 일반적인 추이예요. 그게 펀더멘탈이 안 되는 종목의 변동성이 확장이 됐을 때 그 변동성 확장된 이후에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흐름. 그러니까 오늘도 예를 들면은 이 종목군들 하나씩 찍어보면요, 뭐 얘야 뭐 유통 물량이 작고, 유통 물량이 작고, 오늘 뭐 0.1% 물량 나왔다 그렇게 뭐 두들겨 맞을 이유는 아니고, 그리고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뭐 프로그램 쪽은 매수 있는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개인에게 넘겨줬는데, 이게 무서운 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무서울 수 있냐면, 상품 쪽에서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상품도 이제 손바뀜 상품이 있죠. 예전에 저점 편입했던 상품이 있고 2차 전지 기준 2차 전지 섹터에서 예전에 이제 그 저점에 들어온 물량이 있고, 그리고 뭐 고점에서 또 산 물량이 있고, 저점에 들어온 물량의 차익 실현과 고점에 산 물량에 벌써 로스콧이 나오려나요? 로스콧이 나오는 쪽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재편입 신호가 안 오면, 그러니까 환매를 하지 않으면 다시금 또 삽니다. 2차 전지 섹터에 편입 단가 대비해서 얼마 빠지면 손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상품이라도. 그러고 나서 손절을 했는데 환매를 안 해. 그러면 주식 사라고 돈 준 거잖아요. 그럼 규정은 지켜야 되고, 손절했는데 환매를 안 하면 다시 또 사는 거야. 그리고 또 환매를 안 해. 근데 또 밀렸어. 그럼 또 손절인 거지. 그 악순환이 지속된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낮아지고 있죠, 점점. 한동안 이게 8,500만 주짜리라고 했을 때, 뭐 30만 원 기준으로 잡으면 그러니까 30조 미만에 형성돼 있던 종목이 60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 논리로 주가가 따블이 났으니까, 시가총액이 따블이 났으니까 코스피 200 비중이 당연히 높아졌겠죠. 4위까지 올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덱스 상품의 비율에 맞게끔 유입됐던 물량들이 만약에 있었다, 벤치마킹 하던 물량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고점에서부터 그 시가총액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다 보니 그 물량에 대한 소진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에 대한 소진. 그래서 수급은 올라갈 때는 계속 그 순환적으로 긍정적인 수급. 2차 전지에 막 그 섹터에 돈이 쏠려서 그 섹터에 돈 쏠리는 것만큼의 수급, 윗방향의 수급 이런 게 있었다 한다면 밀려 내려갈 때는 그게 이제 반대로 부메랑이 돼서 옵니다. 공매도는 아무 영향 없어요. 그 제한적이에요. 에코프로 20배 올라오는 동안에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매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올라온 거예요. 20배. 지금에 와서 공매도가 주가를 밀고 내려가고 있어요. 7월 26일 날 공매도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 같지 않은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종목군들의 조정은 제가 볼 땐 추세적으로 이제 좀 연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6% 밀리고 반등 일부 나왔다가 또 뭐 3% 밀리고. 다만 이제 하루에 5% 이상의 하락률은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투매 물량 나와서 뭐 쏟아지고 무너질 가능성은 제한적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힘든 거죠. 우리도 우리 종목에서 뭐 대형주에서 거래 둔화돼 버리고 계속 질질질질 밀린 종목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질질질 밀리면 결론적으로 조그만 악재도 출렁거리면 한번 나옵니다. 그때 이제 물량이 쏟아질 텐데 지금의 기준에서 고점 대비 많이 밀렸다고 저평가다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펀더멘탈적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가격 조정은 최소 30에서 50% 정도 나오고 난 이후에 기간도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7월 26일이니까 8, 9, 10, 10월 말까지는 제가 판단할 때 안 보는 게 옳다. 그래서 10월 말에 한 30에서 50% 종목별로 이제 조정이 나와 있는데 기간도 흘러갔어요. 그러면 그때 돼서는 뭐 8조, 5조 이런 거래 대금을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그때 돼서는. 그리고 그때 돼서는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올 때 고점 돌파할 때도 8조, 5조를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때는 그때대로의 새로운 추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뭐 한 3개월 정도 뒤에, 그러니까 10월 말경쯤부터 해서 그런 흐름 속에서 일단은 그 기준에 가격 조정도 30에서 50이 나오고 기간도 충분히 지났는데 그럼 무조건 들어가냐?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돼서는 8조, 5조의 거래대금을 기준을 잡는 게 아니라 시장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거래대금이 오늘 삼성전자 오래간만에 2조를 터뜨려준 거예요. 진짜 오래간만입니다. 한 달에 2조 나오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어. 올해 없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까요 한번? 올해 2조 나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하반기에도 작년에도 2조 거래대금 나온 게 없을 텐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없을 거예요. 2조. 오늘 2조거든요. 저기 7월에 한번 2조가 있었네요. 한번 2조 줄 거놓고 거의 없어요. 얘가 8조 한번 나오고 8조 3천억, 그 다음에 5조 미만 4조 5천억 수준 한번 나오고, 요게 8조예요. 요게 8조. 요게 이번에 포스코 홀딩스가 8조 찍은 거, 그 8조. 시가총액은 포스코 홀딩스의 10배. 지금으로 따지면 뭐 8배? 예. 그 다음에 이게 5조, 4조 5천억, 뭐 그 정도 되나요? 그죠? 4조 5,700억, 그죠? 그 다음이 없어요. 이제 3조짜리가 없고 그 다음이 이제 2조짜리의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에 제가 없어요. 작년에 하반기에도 없어였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로 놓고 보면은 뭐 7월, 작년 하반기 뭐 여기서부터 7월 이후로 놓고 보시면 작년 하반기에는 아예 없었고 아예 2조 근처에도 오지도 못했고 올해는 그나마도 뭐 2조 수준, 2조 가까이 온 게 몇 번 있었네요. 그죠?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 올해는 저 줄이 2조입니다. 줄이. 그러니까 여기 뭐 제일 높을 때가 얼마? 1조 8천억, 뭐 1조 7천억,
요날 하루 여기도 1조 9천억이네. 2조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는 거네 뭐 거의. 요날 하루 2조 찍혔네. 없죠.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2조라는 거래 대금이 삼성전자에 찍힌 게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딱 2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거니까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엄청나게 센 거다. 들어가면 된다. 응? 다시 얘기해서 얘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뭐 8조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다 겪은 거 아니에요. 8조 터졌다가 꼬리 달고 내려왔잖아요. 그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중간에 반등 당연히 있지. 그러면 이 흐름이 지금의 이 흐름이 뭐다? 포스코 홀딩스랑 똑같다. 이렇게 가버려. 삼성전자가 어떻게 3개월 만에 정확히 따지면은 2개월 2주 만에 70% 이상이 올라온 거니까 75% 올라온 거예요. 삼성전자 75%. 여기서 75%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얼마? 10만 원을 넘기는 거예요. 12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12만 원. 77에 49, 50만 원에 12만 원이잖아. 딱 농담하는 게 아니라 12만 원 간다니까. 가파르게 올라간다면 왜 못 가요?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어쨌든 그 흐름 속에 거래가 수반돼 있었고 그 정점의 거래량 이후에 거래가 계속 둔화된 겁니다. 그죠? 계속 둔화되면서의 흐름, 거래 대금이 둔화되면서. 지금은 1년 만에 2조라는 거래 대금을 1년 만에 가장 최근에 2번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2조 수준의 거래 대금이 몇 번 나왔던 거예요. 그럼 요 추세 추이는 누적 수급까지 저 훌륭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계속 강화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강화가 된다. 다음 주에 한번 세게 틀어 올려줘라. 삼성전자의 올해 들어서의 이 흐름 자체 놓고 보시면 어때요? 5MA, 20MA 거래량을 넘긴 그 흐름 상태에서 5MA, 20MA 거래량 넘기고 딱 이쁘다 할 수 있는 상승 잉태 확인형이 아무 데서나 캔들 떴다고 무조건 대박입니다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때 5MA, 20MA를 부딪혔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억지를 쓰면은 야 이거 평균이 안 되잖아 라고 중립으로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5MA, 20MA 넘기고 거래대금도 사실은 넘기는 거죠. 이런 데도 이제 중립이라고 했을 때 상승 잉태화 기념이든 뭐 장악화 기념이든 장악으로 보는 건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식했을 때 기준이죠. 근데 여기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요 바다는. 근데 다음 달은요 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왜? 수급까지도 형성이 돼 있으니까. 어찌됐든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데 얘하고 2차 전지를 둘 다 볼 수 있어요. 막연하게 무조건 얘는 안 된다? 2차 전지도 그랬어. 2차 전지 된다는 사람이 어딨었어. 우연찮게 요즘에 2차 전지가 올해 미친 듯이 올라갔으니까 그 배터리 아저씨라는 그 곤양반이 그 불법 행위를 그렇게 많이 금양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큰 소리 치고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는데 오늘 이후에 주말에 또 선대인하고 많이 찍겠죠. 선대인이라는 그 유튜버 분하고 기자분, 동아일보 출신 기자분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찍을 텐데 더 이상의 명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얘기하겠죠. 공매도 세력이 때렸다. 여러분 이렇게 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주의를 하셔야 돼요.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 받아야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보여드린 그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을. 그래서 삼성전자의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그 거래량 거래대금에 특히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인데 다시 일봉 보면서 그 부분 얘기해 드릴게요. 주봉이 지금 이게 중요해서 주봉을 자른 거고 굉장히 여러분들 보실 때 어때 대박이죠. 이 주봉의 흐름이 다음 주에 거래도 수반되고 상승일 때 확인형에서도 탄력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일봉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은 조금 전에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인데 예를 들어서 주봉입니다. 주봉의 기준 뭐 일봉으로 할까요? 일봉으로 합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저정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거래대금의 기준에 8조라고 그랬잖아요. 요 기준에서 지금
이게 삼성전자가 아닌 그냥 2차 전지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왔다. 등락률은 모르잖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라고 알고 계시다 보니까 야 5만 원에서 9만 원대 올라와서 70%래 윤정도 말 맞다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이게 70%인지 100%인지 200%인지 어떻게 알아? 가격 지워놓으면. 나만 저렇게 가파르게 올라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이후의 추이를 보면. 그래서 가격이 대형주는 이렇게 곤두박질 치진 않아요. 이 정도의 흐름이 만약에 나온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 흐름이 나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일정 범위의 흐름을 가져가고 반등도 뭐 상당히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6거리 빼고 나면은 뭐 제한적인 반등 속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점진적으로 낮아져요. 그러다가 이게 소형 잡주고 뭐 소형 잡주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위메이드야. 시가총액 8조까지 올려놨나요? 거기도 단기간에 엄청나게 땡겨놓은 건데 어느 시점에 조그만 이슈에도 이렇게 무너져요. 펀드멘탈이 안 돼 있는 쪽은. 펀드멘탈이 안 돼 있는 쪽은. 그래서 이렇게 무너져서 결국은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따지면 꼭 역V자형인 것 같은데 맞죠 결국은. 근데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막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돌렸다 이렇게 내려왔다 이렇게 그러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방어가 됐다가 그 다음에 한 번씩 미끄러집니다. 그럼 우리의 기준은 이런 흐름 이후에 뭐 포스코홀딩스든 뭐 모든 2차 전지 뭐 에코프로든 그럼 예를 들면 이렇게 3개월 정도의 가격적인 조정과 시간이 흘러간 기간 조정 그러고 나면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 여기서부터 무조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처럼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더 낮아질 수 있어. 더 낮아지는 전제 조건은 거래대금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고. 응? 에코프로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거래대금이 있었어? 2월 달에 그렇게 폭등이 났어도 거래대금 없었어요. 2월 달에 에코프로가 200% 올라와요. 200%가 올라와도 하루에 거래대금 1조 넘긴 날이 없었어요. 응? 그 보여드릴게요 지금. 그 결론은 이렇다는 거죠. 결론은 올라가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가격을 조정을 받든 기간의 조정을 받든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이 8조라는 것을 머릿속 기억에서 지우고 그럼 대략적으로 2조 내지는 뭐 3조 이상 거래가 형성이 됐었다. 그러면 그 다음 보면은 그 정도 거래만 나오고 반등 탄력을 줘라. 그때만 따라 붙는다. 이렇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꼬였어요. 꼬인 이유는 업황이 안 좋았고 또 뭐 수급은 계속 부정적이었고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급은 달라요. 또 삼성전자하고 셀트리온 이런 애들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면은 셀트리온 이런 친구들은 펀드멘탈이 뒷받침 않은 상태에서의 수급 논리는 그냥 매매에 의한 수급 논리란 말이에요. 단기 매매에 의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셀트리온 주가 올라갈 때 펀드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공매도를 때렸던 물량들, 개인에게 넘겨줬던 물량들, 그 물량의 회수 부분이 자칫 매수의 흐름으로 잘못 보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공매도 상환일까요? 삼성전자? 공매도 상환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공매도의 비중이 삼성전자 크지가 않기 때문에. 해치성의 비중이고. 응? 대주주 지분이 33.4, 외국인이 53,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52.5, 대주주가 33.9. 둘이 똑같아. 86.5%가 대주주하고 외국인. 그리고 기관 지분 빼고 나면은 개인들 단타 치는 개인들이 어디서 그리고. 응? 그러니까 이 공매도 물량이 들어와서 이렇게 소진됐다 이렇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는 거고요. 쌍끌이가 아니어서 쌍끌이 매집 상이 안 뜨지만은 기관들이 파는 거 얼마 안 돼. 올해. 거의 뭐 의미 없는 매도예요. 의미 없는 매도. 기관들은.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뭐 엄청난 매수를 했고. 근데 이제 양쪽에서를 기준으로 잡을 때 결론은 쌍끌이 매수가 아니어서 그런 거지. 적은 물량 아니에요. 60억 주 기준에 2억 주를 산 거니까 3% 이상을 산 거예요. 외국인이. 응?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인과 대주 지분이 86.5예요. 86.5. 기간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도 없는데
3%나 잡아 당겨서 50%에서 53%로 늘어난 거죠. 유통 물량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바닥 대비 올라오고 시장 대비 1.5배 이상이 올라온 거예요. 기관은 뭐 1%도 안 팔았어. 4,300만 주로 할지라도. 그래서 여타 이제 뭐 종목군들 매수 비중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죠. 금액을 떠나서 유통 비율 대비해서 매집률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도 이제 같이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받고도 그러고 나서도 급등 이후에 기간의 조정도 받고 가격의 조정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물며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우리가 일봉에서 먼저 보시면 3월 23일 같은 경우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세요. 편입입니다. 비중 유지입니다. 편입입니다. 요날 말이 이거 그냥 보면 도지형이잖아요. 장족형의 도지. 말이 도지형인 거지. 보세요 한번. 9%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10%까지 밀려 내려오는데 그게 15분 걸렸어요. 그리고 종가는 보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거래대금이 얼마에 1조? 아니 이 당시에 50만 원 수준까지 찍었으면은 시가총액이 얼마까지 올라온 거예요? 장중에 13조까지 올라온 거예요. 13조짜리가 거래대금 1조? 1조 2천억 터집니다. 뭔 말이냐면은 13조짜리가 지금 오늘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갔잖아요. 상한가 가서 2조 9천억이 된 거예요. 3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상한가 할 때 1조 5천억짜리가 1조 터뜨렸어요. 1조. 근데 13조짜리가 1조? 1조 5천억짜리가 1조 터뜨렸는데 그의 뭐 10배 가까운 13조짜리가 1조 2천억 터지고 이런 도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프로의 거래대금이 재차 1조를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의 기준에 이 정도는 넘길 수 있다. 못 넘기면 뭐 어쩔 수 없이 못 넘기면 뭐 주가가 밀리는 거니까 손절이죠. 그러면 그게 무책임한 거 아니냐. 확신도 없으면 확신이 아니라 뭐 확신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 가능성이 넘길 수 있느냐의 가능성이 최근 들어서 그 당시 기준에 최근 들어서 계속 1조 넘기는 흐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재차 에코프로의 1조의 거래대금이 넘겨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자락에서는 남들이 고점이네 봤지 큰일 난다 그랬지 조정받는다 그랬지 라고 했을 때 무슨 소리야 거래가 1조를 넘기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10조 이상짜리이기 때문에 거래대금 더 터질 수 있어. 거래대금만 터지면 탄력을 받을 거야. 더 탄력을 받을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허벌나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2만 3천 원에서 30만 원 수준까지. 네? 그러면 거의 뭐 200% 정도 올라왔는데 단 한 번도 1조를 넘긴 적이 없어요. 12만 3천 원이면 시가총액이 저 당시에 2,600만 주짜리니까 그냥 뭐 한 3조 정도 했을 때고 30만 원이면요. 30만 원이면 2,600억이니까 7조, 8조에 달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거래대금이 1조를 넘긴 적도 없어. 근데 요 도지 나온 날 1조 2천억이 터져요. 시가총액 13조인데 더 터질 수 있다 없다? 터질 가능성이 높다. 터질 가능성이 높다. 결론은요. 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어. 교육하다가 시간의 종목을 잠깐 한번 본다는 게 잘못 눌러가지고 그냥 뭐 거래대금 상위를 본 거예요. 거래대금 상위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위로 끝났네요. 근데 이제 그걸 잘못 봐가지고 7% 시간에서 7% 올린 줄 알고 깜짝 놀라서 그런 거예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요 거래대금은 더 넘긴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이 당시 기준에. 그래서 결국은 이 40만 원까지 내려왔던 이 종목이 82만 원 고점까지 올라갑니다. 불과 2주, 3주, 2, 3주? 여기서부터 거래일수로 한 15거래일 만에 거래대금 어때요? 당연히 이 거래대금을 넘기고 올라간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거래대금을 넘겨야만 그 다음 단계의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고점을 넘긴다라고 했을 때 당일날 기준에 무조건 얘를 꼭 넘겨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 수준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조 원대 기준, 그러면 2조 요 수준의 거래대금이 형성돼야 신뢰도가 높다. 그 다음날 또 거래대금 또 터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기준은 정점의 인식이 잡혀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뭐 시장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정점을 잡아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이때가 아니라 이때. 정점을 잡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1조 원의 거래대금은 얼마든지 넘길 수 있는 시가총액 규모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추이 추세가 2차전지 이슈가 불거져서 계속 거래대금이 실려 있고, 급격하게 거래대금이 둔화되는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니, 여기까지 뭐 좀 둔화되긴 했지만 뭐 주가의 방향성을 훼손시키는 흐름은 아니니까요. 그러나서 요게 터지고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다 보니 80만 원까지 올라오다 보니 시가총액이 얼마 돼? 20조가 돼 버려요. 2,600만 주짜리 20조. 그러면 20조가 넘는 종목이 거래대금 2조다? 단순한 논리로 21년도 8월 달에 13조에서 26조 올라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거래대금이 하루에 21년 8월 10일, 21년 8월 17일 날 하루에 4조씩 터지면서 상한가 수준이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21년 8월 달에 그렇게 시장이 좋은 달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어차피 정점 찍고 이제 눌려져 있는 달인데도 뭐 그러한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흐름 긍정적으로 놓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조 원의 거래대금이 이게 정점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터지고 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정점이다 생각하지 말고 거래대금 둔화 여부를 보자. 그리고 이제 꼬리가 달렸으니까 우리 전량 차익 신호 했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거래가 둔화됐어요. 실질적으로 1조 미만만 이렇게. 그리고 거래가 터지고 움직여. 이때는 아직 뭐 기간 조정이 깊지 않았으니 계속 뭐 들여다는 봅니다. 그런 기준인데 장 막판에 거래가 이렇게 터지지 않아요. 개장 초부터 터진단 말이에요. 대형주는. 이렇게만 잡아도 얼마예요? 60만 원이라고 치면 60만 원짜리에 2,600만 주면 15조가 넘죠. 그러니까 15조가 넘으니까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개장 초부터 터져줘야만 이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래대금 개장 초부터 터진 거야. 15조짜리가 뭐 갑자기 장중에 터지 그런 경우는 드물단 말이에요. 근데 터지는데 좋은데 고점을 못 넘겨. 거래도 못 넘기다 보니까 거래도 제한적인 거고, 꼬리가 달리다 보니까 거래도 제한적이고. 꼬리 달리면 또 전략 매도인 거예요. 이날 못했으면 그 다음 날이라도. 그러고 나서는 거래가 완전히 죽어요. 2조 2천억까지 터졌던 게 1조 7천억까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때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 아니 거래가 2조 2천억 터지던 애가 1조 7천억까지 내려오는데, 아니 1,700억 거래대금 10분의 1 토막 났는데 얘가 가겠어요? 가려면 2조 터져야 됩니다. 최소 1조 5천억 이상 터져야 됩니다. 터지고 고점 넘기고 또 터져야 됩니다. 근데 계속 못 터지는 거야. 오르기는 오르는데 계속 못 터져. 그러니까 오르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나는 거지. 예? 오르기는 올라. 근데 신뢰도는 좀 떨어져. 야 이거 봐라. 그 다음날 여기 음봉까지 떨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날 같은 경우 손절도 하고 어떤 땐 변동이 작으니까 덜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간 조정에 거래를 쳐지고 이때 한번 뭐 빵치고 올랐으니까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질질질질 흐르고 그냥 뭐 무너졌어도 이상할 건 없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게 6월 말이죠. 거래가 터지고 움직이는데 에코프로가 저 80만 원 돌파, 82만 원 돌파, 그러니까 90만 원이 된 거죠. 예를 들면 91만 9천 원. 저 90만 원에서 더블 수익이 날 수 있을까? 90만 원의 더블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는 그렇다면 포스코 그룹주로 간다. 이때 고점 찍고 무너졌을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렇게 탄력을 여기서 더 줬단 말이에요. 7월 중순, 7월 20일 그 수준까지. 그러면 어차피 에코프로를 우리 주력으로 설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갔고, 포스코 퓨처엠 원래 이제 갖고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에코프로보다 월등히 더 올라왔죠. 이 고점을 뚫고 넘긴 흐름. 응? 82만 원을 넘긴 흐름. 거기서부터 따지면 뭐 150만 원이면 70만 원이니까 거의 뭐 얼마예요? 100% 가까운 90%의 수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루짜리 153만 원이라 해도 포스코 퓨처엠이나 이런 쪽이 결코 그 수익에 못 미치지는 않아요. 뭐 포스코 DX나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갖고 시가총액이 더 작으니까, 월등히 작았으니까. 그럼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4조란 말이에요. 4조 이게. 그럼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 시가총액이 올라와 있으니까 뭐 4조, 5조 뭐 넘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결론은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여기가 정점의 인식이 잡히고 여기서부터 가격 조정이 뭐 여기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요 위치만큼의 가격 조정이 형성이 되고, 이것이 이제 두세 달 정도, 최소 뭐 2달 이상 3달 정도 기간 조정이 유지가 됐을 때, 뭐 가격이 좀 더 빠지든 뭐 여기서 맴돌든 기간 조정 형성이 됐을 때 요 4조 원까지 거래가 안 터져도 된단 말이에요. 그 이후의 흐름에서는. 또 가격 조정이 지금 23%인데 뭐 30에서 뭐 50%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러면 무조건 간다가 아니에요. 기간 조정 거쳤으니까 여기도 간다. 가격 조정 거쳤으니까 여기도 간다. 그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는 거래대금을 4조를 운운할 이유가 없다. 거래대금 최상위로 다시 올려지면 그때 변동률 다시 놓고 보면서 추이 추세 놓고 보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 자락에 이 자리를 넘길 때만 그래도 가격 기간 조정을 다 거쳤다 해도 여기에 맞는 거래대금, 2조가 시장 거래대금 1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얘는 4조까지 터지는 애잖아요. 저 꼬리에. 그러면 최소 3조 이상은 터져줘야 고점을 넘길 때 신뢰를 가져가 준다. 이게 기존의 거래량에 대한 교육에 수십 년 동안 내려줘오던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를 지금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이 거래대금이 나와줘야 되는데, 어제 하루에요. 이거 블록딜입니다. 블록딜을 단행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는 거래대금, 죄송합니다. 블록딜이 아니라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에 대한, 패시브 자금에 들어온 거, MSCI 지수에 편입돼서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에 대한 흐름인데, 저것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고, 지금 거래대금 하루에 1조가 넘기기에 이제 벅차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심사숙고예요. 심사숙고. 이게 1조입니다. 이때는 돌렸어 그나마. 이때는 거래대금 1조 미만으로 터지다가도 돌렸어요. 돌릴 때 거래가 실려주면서 마지막 자리에 또 실려주면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여기도 거래가 둔화되는 듯 하더니 어찌됐건 거래가 터지면서 고점까지 형성하고, 지금도 이 위치가 됐든 이 위치가 됐든 안착이 되고 유지가 되고 지켜지려면 저 고점에서의 거래대금이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코프로는 그나마 나요. 에코프로는 그나마 낫고, 그 다음이 뭐 그나마, 그러니까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BM을 놓고 본다면 그나마 에코프로가 낫고,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은 그나마 이제 3조예요. 3조 거래대금이. 근데 얘는 평상시에 1조 터지는 것도 벅찼단 말이에요. 3조가 터졌는데 이 3조의 거래대금이 유지가 될 거냐라는 기준이죠. 우리는 53만 원 이상에 답한 거예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지금 되돌아보시면은 요 날입니다, 요 날. 이게 53만 원 위에요. 50만 원이 여기잖아. 이때 분명히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팔고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 개별 매매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도 개별 매매 할 수 있어. 원래는 이날 포스코홀딩스가 24% 오르고 고점 대비 10% 빠졌으니까 얘도 동반적으로 파는 거지. 얘가 그냥 12% 등락이고 포스코홀딩스 별로 뭐 변동이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면은 그냥 얘는 끝까지 매수지. 포스코 DX 매수한 것처럼 끝까지. 그다음 이날 대박 나셨죠 하고 또 끝까지 매수지. 11% 끝까지 매수지. 왜? 거래대금이 막 2조씩 터지면서 움직이는데 뭐가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이날만 고점 대비 얘도 7% 밀렸단 말이에요. 홀딩스가 10% 밀리고 얘가 7% 가까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한 거예요. 여기서 따라붙을 수 있는 거고, 개별 기준에. 또 단타도 드릴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이날 7%도 밀리는데 안 판다, 7% 밀리는데 안 판다, 그러면 이날 갖고 갔겠죠. 와, 초대박이죠? 그리고 나서 이날 초대박이죠? 라고 얘기를 했겠죠. 왜? 이런 양봉이었으니까. 이날은 분위기가 좀 망한 분위기가 심승생승했어요. 안 좋았어요. 왜? 그 오랫동안 갖고 왔던 1년을 갖고 왔던 포스코 퓨처엠을 3월 말에 전량책 1월 31일 날 23만 4,500원의 전량 매도. 그리고 4월 19일인가요? 20일인가요? 거기서 전량 매도. 42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전량 차익 실현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익 실현 잘했다고 행복하다고 막 이제 올리고 다 했는데 결론은 다음날 갭상승에 추가 폭등이 작은 폭등도 아니죠. 이만큼 나와버렸어. 11%. 더 나왔어. 얼마? 16%. 가격 기준으로 69만 4천 원, 70만 원 수준까지. 70만 원 수준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50조를 훌쩍 넘긴 거예요. 이게 50조를 훌쩍.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안 잘랐다면, 그리고 단타 매매 하듯이 가볍게 재편입하고 들어가고 여기서도 꼬리 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했으면 지금까지의 흐름을 굳이 어렵게 받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날 안 팔고 이날 안 팔았고 이날 여기까지 따라붙었는데 여기서 빠르게 대처를 못했다면은 하는 사이에 한 방에 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응? 레버리지를 잘못 쓰신 분들은 한 방에 퇴출인 거고 70만 원에서부터 내려온 게 얼마예요? 70만 원에서부터 57만 원, 56만 원, 7만 원, 70만 원 수준에서부터 죽는 거죠. 7% 밀리도 안 파는, 또 포스코홀딩스 10% 밀려도 안 파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꼬리 달린다고 해서 팔았겠어요? 더 샀겠지. 그죠? 그래서 기준점 잘 지키고 대처해야 된다. 그리고 결론은 고점 대비해서 가격 조정은 이제 30% 이상이니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응? 대신에 거래대금이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100만 주도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100만 주 해봐야 4천억인데 100만 주는커녕 50만 주대예요. 그럼 얘는 두 번 다시 볼 이유가 없고 가지고 있는 물량도 싹 팔아야 된다는 거죠. 왜? 정점을 찍기 전까지는, 이 거래를 찍기 전까지는 이 정도 거래만 되더라도 그 전에 1조 갓 넘기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1조 갓 넘기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더라도 계속 간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간다. 거래가 더 터질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정점거래량 터져놓고 못 움직이는데, 그러면 최소 기간적으로는 30일, 가격적으로는 30에서 50. 가격적으로는 다 조정 받을 만큼 받았어. 그러면 여기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양봉으로 돌린다?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만약에 3개월 조정이야. 3개월 조정이었으면 무조건 돌린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럼 뭔데? 여기서부터 다시 카운팅하는 거예요. 얘 무시하고 얘는 이제 정점에서 다시 보고 카운팅해서 여기서 거래가 5천억 터져. 그러면 하루 변동성 시초가 대비 5천억 터지면 시초가 대비 한 3에서 5%뿐이 못 보지 않나요? 그런 식으로 쭉 대처의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쳤다 무조건 되돌린다가 아니라 그때 돼서 다시 기준점을 잡고 포스코 홀딩스 4조 8조가 아니더라도 포스코의 홀딩스의 거래 대금이 포스코 홀딩스의 거래 대금이 4조 8조가 아니더라도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금 뭐 한 5천억 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3개월 지났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때 돼서 5천억 이상 뭐 1조 이렇게 터지느냐? 그러면 그때 돼서는 이제 시초가 대비 5에서 10%를 들여다볼 수 있다. 뭐 극대응 주니까 그보단 좀 낮게 보더라도. 그러다가 이런 거래 대금이 터져 주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분명히 계신다고. 그러면서 이걸 갖고 있는데 윤정두가 제일 밉죠 이제는. 우리는 안 갖고 있는데 안 갖고 있는 상황이면 입 닫고 있으면 되는데 아예 못 가요. 파세요. 이래 보니까 얄밉지. 그리고 내 기준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 자기 기준에 자기 타당성, 자기 합리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선대인 TV 보고 배터리 아저씨 보고 아유 훌륭하신 분들이네. 아유 인지도도 대단하네. 선대인 그분께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지 주식 그 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 얘기를 하고 다녀요 요즘에 2차 전지 관련. 그리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도 뭐 매니저 출신이고 애널리스트 출신이라고 하시는데 그게 정상적인 그 코멘트일까? 2차 전지에 몰빵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 그잖아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2차 전지가 아닌 2차 전지 할아버지가 봐도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대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이 거래 대금이 다시 둔화돼 있는데 가격 조정은 벌써 47%입니다. 2차 전지의 그 수많은 찬양론자들이 윤정도처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윤정도처럼 2월 1일 날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날짜나 그러니까 주식수, 시가총액, 날짜 이런 걸 다 기억하는 분은 없죠. 다 대부분이 올라오고 난 이후에 흐르면서 아이 뭐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에코프로가 2월 1일부터 종목 검색기에 다 뜬 내용이에요. 2월 1일 날 에코프로 종목 검색기에 뜬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때도 캡처를 해서 가지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보면은 에코프로 BM 갖고 있을 것 같은데 2월 1일부터 그리고 2월 7일 날 에코프로 떴을 때도 검색해 나와요. 23년 3월 23년 2월 13일이면 요 정도쯤에 있지 않을까요? 2월 21일 검색해 나온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벌써 이미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벌써 이미 우리는 2월 15일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날 며칠에 2월 21일 15만 원 2월 1일께 8% 움직여 가지고 매수에 나갔던 게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또 문자 나간 거 2월 1일은 없나? 2월 1일은 14일부터가 있네요. 13만 6,300원. 아, 요게 없네. 하여간에 2월 1일 날 8% 움직인 요 흐름에서부터요. 9%네요. 9.82. 그다음에 2월 7일이 이제 에코프로가 21% 올라온 날이고. 이때부터 해서 다 들여다봤고 또 하나 이제 그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다 그랬죠. 우리가 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놓고 삼성전환도 활용해서 좀 놓고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53만 원이란 가격 뭐 사실상 제가 겸손 떨어서 그렇지 뭐 53만 원에 꼭 팔았다?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아주 강력한 매도 사인도 아니었고 뭐 강력하다면 강력한 사인인데 그 이후에 이제 또 추가 강세를 띄면서 매수 신호도 나왔고 결론적으로 요 53만 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18만 원, 17만 6,500원 저점이죠. 저 18만 원에서부터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매수 유지, 장대 양봉에 3분의 1 지점의 꼬리에서 판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절반에 내려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최소 어깨 정도에서는 팔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겸손 떨고 그러는 거지 뭐. 솔직히 그날 그 변동률 12%에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은 그 다음날 갭상승에 변동성 따라붙을 수 있고, 어제 상한가가 레인보우도 따라붙는 윤정도인데, 그리고 그 다음날의 기준도.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다? 지금 위치에서 어떻게 할 거냐. 갖고 계신 분들은 정리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DX의 경우는 어때요? 거래대금이 넘겨지죠. 주봉으로도 그렇고 일봉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어느 수준이었느냐를 따졌을 때 거래대금이 1조 4천억이 최고의 거래대금이었단 말이에요. 1조 4,400억. 7월 10일 날 거래소 이전 상장 이슈가 불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4월 달에 저수익을 다 내고, 이게 월화수 목금 월이란 말이에요. 목, 금, 월, 화. 월요일 날 상한가. 1조 터지면서. 시가총액은요. 여기서 기준 잡으면 1억 5,300만 주짜리니까 12,000원 기준 잡으면 11,000원만 기준 잡아도 2조가 조금 안 되지만 2조 수준이잖아요. 2조 수준짜리가 1조 터지면 상한가한 거야. 3월 달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1조 5천억짜리가 1조 터지고 상한가 가듯이. 그러나서 그 다음날 또 이런 흐름.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포스코 DX도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됐었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제 이런 흐름의 부담 요인을 조금 인식 기준을 잡아드린 건데, 어찌됐든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그 흐름을 연동시켜서 가져간다면 이제 뭐 정리 기준을 뭐 설정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추가 강세를 좀 뭐 기대해 볼 수도 있죠. 왜? 어찌됐건 1% 이상 월등하게 좀 잡아갔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도 거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실려 있어요. 거래대금 1위입니다. 거래대금 1위에 16만 4천 원 정도 공방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기준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좀 더 한번 볼 거예요. 설명을 드리면 1월 이후에 이제 그 3월 달 기준입니다. 15만 원까지 찍게 되는데, 요날 상한가하고 요날 21% 올라가고 꼬리 달았어요. 근데 더 올라갔죠. 포스코 DX랑 같은 전철만 밟는 건 아니에요.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수급까지 들어와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1조 5천억 수준에, 그러니까 1억 1,900만 주짜리거든요. 1,900만 주짜리 8만 6천 원 해주면은 아마 1조 5천억 좀 넘기는 수준이 될 거예요. 거기서 상한가 거래대금 1조, 그리고 추가 21%.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포스코 DX랑 똑같고, 그 다음에 추가 강세 부분인데, 거래가 제한적인 강세는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거래 터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온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쭈뼛거리다가 쭈삣쭈삣 하다가 손절 범위를 좀 늦게 잡았죠. 안타깝게. 어찌됐든 결론은 거래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고, 다시 거래 터진 이후에 그러면서 고점이 넘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잘 보시면 어때요? 3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 고점 찍고 한 3개월 쉬어가든가, 그리고 주가가 30에서 50% 밀리든가. 얘도 10만 원 깨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둘 다 겪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조건 돌려지냐가 아니라, 그 다음 돌려질 때 흐름에 거래가 무조건 1조가 터지지 않아도 된다. 1조 3천억이 이게 이제 뭐 1조 얼마예요? 1,000억? 그게 이제 고점 거래대금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시장에서 2천억만 넘겨도 20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최소 범위 2천억 넘겨야 되고, 그거 갖고 좀 모자르니 뭐 예를 들면 요 정도라도 한 4천억씩. 시가총액이 요때 한 1조 6천억 뭐 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4천억씩 터져주고, 뭐 양봉이라든가 5천억 1조 가까이 털어줘주고, 뭐 이런 흐름이라든가.
이런 기준점들이 앞에보다는 낮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이제 고점 넘길 때 다시 거래대금이 그 수준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최고점 넘길 때 8조를 무조건 안 넘겨도 된다는 거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충분히 거쳤으니까 돌리고 그리고 시장에서 그래도 신고가 나올 때는 삼성전자의 평균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지금 단계별로 올라가니까 2조, 그다음 뭐 3조, 그다음에 4조 5천억 터진 적 있잖아요. 4조 5천억. 그 정도만 터지고 고점을 넘겨도 충분하다. 물론 더 터져야죠. 더 터질수록 좋죠. 그래서 2차 전지는 하여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2차 전지는 거래가 최정점을 찍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거래대금도 봅시다. 전체 시장에 아쉽지만 전체 시장의 그 코스닥 거래대금은 얼마? 그나마 좀 살아났다는 거래대금이 1조 4천억, 14조 13조 8천억이에요. 18조 수준까지 터져 있던 거래대금이었는데 조금 줄었다가 최근에 그래도 며칠 살아난 거고, 유가증권 시장은 여전히 뭐 10조 수준에서 또 맴돌고 있어요. 짜증스럽게. 10조 이하까지 내려왔었고 10조. 결론은 10조가 전체 거래대금, 또 10조 미만의 날도 있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다이렉트로 지금 바로 그냥 8조 터진다. 그건 힘들잖아. 그러니까 카톡방 보고 연락 오시면 하셨는데 카톡방을 전화번호를 본인들 걸로 하라니까. 그 연습을 해봐야 돼. 연휴 기간 포함해서 드리고 하여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거래대금이 뭐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가 8조가 터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8조라는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시면 그렇구나, 굉장한 게 형성됐었구나, 야 고점으로 윤 정도가 얘기해도 될 정도구나, 그거 이성적으로 판단하시자는 거예요. 가지고 계셨다고 해서 자기 세뇌에 빠지시면 안 되고, 자기 합리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또 우리가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얘 못 가요 이러면 안 되고, 극명하게 나뉘어져요. 시장에서 하나는 거품이 심하다, 한쪽은 무슨 소리냐, 앞으로 성장성이 수주받은 게 얼마인데 성장성이 얼마냐. 근데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도 양쪽 다 잘못됐다는 거야. 한쪽은 수주받은 거 위약금 물어내고 수주 취소할 수도 있죠. 발주했던 쪽이 여력이 안 되면, 시장 여력이 안 되고 자기 여력이 안 되면, 조선주가 그렇잖아요. 사실상 방산도 마찬가지고. 그 두 번째 기준은 무조건 안 된다는 쪽도 기술적인 범위를 설정해야지. 펀더멘탈 그러면 안 되는 기준이 아니 에코프로가 10만 원일 땐 돼요? 10만 원일 때 2조 6천억일 때는 에코프로가 2조 6천억이 뭐 저평가인 거야? 절대 저평가 아니에요. 에코프로 2조 6천억이어도요. 지주사잖아요, 지주사. 지주사의 기준에서는 이 실적 범위 이거 의미 하나 없어요. 계열사의 실적에 연동돼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 자기 사업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2조 형성하고 있어. 2조 6천억, 10만 원이면 2조 6천억이죠. 2조 6천억의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PER이 5배인가요? 5배? 6배 정도 되죠. 6배가 저평가의 지주사가? 지주사 6배가 저평가입니까? 그리고 그 10만 원이면 10분의 1이라고 그랬죠. PER이. 그러면 2.4배가 지주사 2.4배 PBR이 저평가예요? 발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아서 안 돼요 하는 쪽은 그 근거가 미약하다는 거야. 10만 원일 때도 안 되는 거고, 얘는 20만 원, 30만 원이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근데 무조건 어디서나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10만 원일 때도 안 된다고 했을 거라고 분명히. 20만 원, 30만 원일 때도, 50만 원일 때도. 그러면 어떻게 바이오주나 카카오, 네이버나 성장주 2차 전지 어떻게 매매합니까?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술적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한쪽에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 실전 투자에서는. 그리고 2월 6일 정도일 거예요 하셨는데, 2월 6일 정도일 거예요가 2월 6일이 언제죠? 그 에코프로
에코프로 2월 7일 아닌가요? 저는 또 2월 8일로 알고 있다가 어젠가 언제 보니까 2월 7일이던데 그 21% 오른 날. 그 말씀이신가요? 2월 6일. 제 어느 시점에 말씀드린 건지 몰라가지고 그 2월 그 요날 7일이에요. 21.82% 올라오고 종가가 13.47로 끝났죠. 우리 여기서 전량차익 실현했어요. 예? 남들이 볼 때는 거짓말쟁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이 바닥에서 다 샀고요. 계속 갖고 가요. 아, 이 바닥에서 어떻게 사나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예? 거래대금이 600억에 600억, 1000억이 안 나와. 거래대금 1000억이 안 나와. 800억, 800억. 여기서 무슨 얘를 매집을 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죠? 그래서 거래대금이 이제 슬슬슬 터지는 이점에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그 월간 단위의 등락률이 뭐 거의 뭐 200% 가까이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거래되면 1조를 못 넘긴다니까. 그 1조라는 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 지금 뭐 4조까지 터진 거래대금이 엄청난 거래대금이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된다는 거고 지금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좀 느끼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7월 말까지 분명히 예찬 논자였습니다. 지금도 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제는 뭐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거래대금에 대한 기준점만 하나만 잘 배우셔도 하나마이크론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익 범위는 뭐 진짜 상상을 초월하게 가져갈 수 있죠. 자, 일단은 요만큼 해드리고 제가 조금 전에 솔직히 이렇게 요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요 장 끝나고 나면은 요 시간대만 되면은 체력이 한계가 와갖고 막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약간 제가 지금 무방한다라고 딱 올려드려 놓고도 1시간 동안의 이 지금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70점뿐이 점수를 못 주겠어. 이게 뭐 일요일 날 만약에 일요일 날 만약에 야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야간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좀 더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세 종목을 들여다 볼 거예요, 제대로. 지금 약간 이제 그 체력이 조금 살아난 데다가 조금 살아났어요. 근데 하다가 또 도저히 안 되면 죄송스럽지만 방송을 뭐 마무리를 해야죠. 그죠? 약간 횡설수설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요 시간대 딱 그런데 지금 약간 살아났는데 그 뭐라 그럴까 또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식곤증이 온 거야. 예? 우리 오늘 루피님하고 방송 갔다가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뭐 식사 뭐 해드릴까 뭐 이렇게 하다가 피자를 얘기해서 피자를 왜 그럼 그래 할인되는 피자 먹자 그랬더니 비싼 피자를 먹고 싶다고 또. 아 진짜 손 많이 가네. 그래서 피자헛, 미스터 피자, 도미노 피자, 파파존스 누구 어느 거 그랬더니 또 할인도 제대로 안 되는 또 미스터 피자. 아, 그거 시켜가지고 두 조각을 먹고 들어왔더니 그 식곤증도 만만치 않네. 아이고 하여간에 어찌됐든 요거 올려드리고 종목별로 이제 잘라서 한번 기준을 잡아드릴 텐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은 월요일날 봐봐야 알아요. 오늘 기준에 초대박인데 하나마이크론이 가장 짧으니까 하나마이크론부터 할게요. 그럼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다음에 포스코 DX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방안에서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계시네요. 다 정리의 기준은 어제 이제 좀 정리의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어제 정리하셨으면 딱 좋은 자리긴 했는데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가 돼요? 문제라기보다는 MSCI 지수 편입되고 거기에 그 패시브 자금 들어온 거 그 부분 마감 농지효과에 이제 다 넘길 거 넘기고 했는데 뭐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1,000억 조금 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수급 추이가 업황이 좋으니까 다시 더 살아나서 움직일지 그것만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려고 한 템포 쉬어가자라고 한 거거든요. 또 뭐 가지고 계시면은 뭐 오늘 말씀드렸던 거는 가지고 계시면은 정리를 일단 하셨다가 차분히 다시 들여다보시죠 했는데 뭐 장중에 플러스까지 반전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정리가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공식적으로는 전량 정리를 해서 포스코 DX에서 수익 내고 또 포스코 DX 전량 정리한 기준이죠. 자, 왼쪽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대처하시고, 종목은 좀 짧게 끊어서 영상을 작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예.